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 세션을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0주년 문학제 첫 번째 행사로 탄생 100년을 맞은 문학인들, 즉 박용구, 방기환, 정한모, 한성기, 한운사, 홍구범 작가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해보는 날입니다. 심포지엄, 발견과 확산, 지역, 매체, 장르, 그리고 독자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내일 5월 12일 저녁 7시부터는 서울의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에서 문학의 밤 행사도 열리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선배 문인들의 뒤를 이어서 젊은 후배 문인들이 작품 낭독회와 시극공연, 음악공연 등을 통해서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제의 의미를 두텁게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참석해 주시고 한국 문학의 역동성 같은 것들을 맛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산문화재단을 입력해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시면 또 이 행사를 전체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다들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총론을 듣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본문학제의 기획위원장을 맡으신 서강대학교 국어문학과의 우찬재 교수님께서 새로운 아가를 위한 아가, 1923년생 문인들과 한국 문학장의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1923년 문학인들의 자취와 그 문학사적인 굴곡 및 의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개관해 주시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전체 심포지엄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고 따라잡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총론은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가급적 꺼주시거나 무음 모드로 돌려주신다면 좀 더 우리가 총론을 듣고 오늘 심포지엄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찬재 선생님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찬재입니다. 한 40년 전에 저희 조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일제에 병합되기 직전에 태어나셔서 80년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셔서 집에 갔는데 저희 고모님께서 저한테 좀 울어라, 할아버지께서 너를 무척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처음엔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일제 구한 말에 태어나셔서 식민지 병합이 되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가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20세기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참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쩌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 육친인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보다 20세기인의 삶의 역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난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1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살아오시고, 또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1923년생 문인들의 경우는 이분들이 대개 문학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 이제 해방 전후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제목을 새로운 아가를 위한 아가라고 정한 것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문학을 되찾은 모국어로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다부진 의지와 소망과 소명과 열정을 가졌던 분들의 족적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그 23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 땅과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회고해 보겠습니다. 이해 첫날부터 그 전에는 남대문역으로 불렸던 역이 경성역으로 바뀝니다. 23년 1월에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고요.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일경과 접전을 벌이다 끝내 자결을 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군대가 독일 루르 지역을 점령했고요.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을 제때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상금을 마르크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나치가 이제 할 명분을 주기도 했죠. 2월에는 조선부립 경성도서관을 착공했고요. 3월에는 천도교 소년회에서 소년지 어린이가 창간됩니다. 그리고 방정환, 윤구경 등이 도쿄에서 색동회를 조직한 것도 1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염군사에서 염군이라는 그 기관지를 발행하려고 세 차례 시도하지만 내지 못한 일도 이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염군이 발행되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이때 예일대 동문들에 의해서 최초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창간된 해도 이해였습니다. 4월에는 최초의 극영화 월화의 맹세가 개봉되었고, 경남 진주에서 강상호 등이 주도하여 근현대사 최초의 인권운동인 형평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휘가 연해주에서 일본 경찰과 교전을 벌이던 4월에 영국 축구 성지 웸블리와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이 개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조해보면 참 너무 속상하죠. 5월에는 서대문 감옥을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청량리에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사를 착공했습니다. 5월에 김규식, 이범석 등이 만주 연길현에서 고려혁명군을 조직한 다음 6월 2일 김규식, 지청천, 여운형 등이 임시정부를 이탈해 상하이에서 고려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6월에는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전국 여자 정구대회가 열렸는데 국내 최초의 여자 공개 운동 경기였습니다. 6월에는 미국의 할리우드 사인이 최초로 건립되었고요. 7월에는 극단 토월회가 체업의 고음을 공연했습니다. 8월 1일에 경성도서관을 일반에 공개했는데, 이날 공개하는 날 이상하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남자에게만, 그 다음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는 여자에게만 공개하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8월에는 조선전역에 대폭우가 내렸습니다. 9월 1일에 간또 대지진이 발생했고요.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약 14만 2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 직후 혼란의 와중에 조선인 학살 사건, 가메이도 사건이 생겼는데요. 9월 2일 일본 정부가 민심 동요 방지를 위한 책략으로 조선인 폭동 유언비어를 살포했고, 9월 3일 도쿄에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등이 천황 암살 기도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사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튀르키예 공화국이 이해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11월 7일에 대전에서 전국 형평사 대표자 대회가 열렸고요. 그런저런 일들이 쭉 열렸고, 거기에 어떤 작품들이 나왔고 어떤 잡지가 나왔는지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달러로 가겠습니다. 1923년에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윌리엄 예이츠에게 돌아갔고, 로버트 앤드루스 밀리건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사홍 열사, 황교안 지사 등이 순국했고, 체코 작가 하세크, 프랑스의 연극배우 베르나르,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 등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이에 태어났는데요. 이런 외국 사람들도 태어났고, 이해에 그 식민지
한반도에서는 이런 문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시인 김상업, 김창석, 문상명, 문중섭, 박희선, 서정태, 여영택, 이덕진, 이우출, 전상역, 정기석, 정한모, 한성기, 한운사, 허연 이런 시인들과 소설가 박용구, 방기환, 홍구범 선생님 그리고 평론가 김성욱 선생님 등이 이해에 태어난 문인들이었습니다. 이 중 충남 부여 출신인 정한모 선생님은 시인이자 공문학자로 서울대 물리대 교수와 핑클럽 한국중앙위원 그다음에 문공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함남 정평에 태어난 한성기 선생님은 월남하여 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주로 대전 충남 지역에서 시작 활동을 했습니다. 충북 중원 출생의 홍구범 선생님은 문예지 창간 멤버였고 청년문학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소설 창작에 열심히 다가 6.25 와중에 피랍되었습니다. 서울 출생의 박용구 선생님은 홍구범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문예지 편집자로 활동하며 다채로운 역사소설을 창작했고요. 박용구처럼 서울 출생인 방규환 선생님은 아동잡지 소년의 창간 주간을 역임하며 아동극, 장편소설, 장편소년소설 등을 발표했고 문예의 소설과 수필 이런 것들을 많이 게재했습니다. 학생계 편집장을 역임했고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문인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지요. 충북 괴산 출신인 한운서 선생님은 시인, 소설가,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던 문인으로 한국문화부장, 방송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분들 어저께인가 보니까 신영균 선생님이 탐 크루즈가 탑건을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빨간 마우라가 있었다 그런데 이 한운사 선생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K컬처의 어떤 원천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6분의 23년생 문인들의 공통분모를 굳이 찾는다면 문예라는 잡지에 와 관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홍구범과 박용구는 편집자로, 방규환은 필자로 참여했고 한성기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예지 풍경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973년에 동아일보 문화면에 평론,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병익 선생님께서 문단 반세기를 연재를 했는데요. 거기에 문예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다 읽진 않겠고요. 거기 보면 모든 문인은 우선 붓대를 잡아라. 그리고 놓지 말라. 이것이 민족문학 건설의 헌장 제1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창간사 대목을 언급하면서 문예지가 현대문학이 나오기 전에 민족문학 재건에 상당히 역할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9년 8월 1일자로 창간된 문예지 창간호 판권란을 보면 발행 겸 인쇄인으로 모윤숙, 편집인 김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문학 건설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보면 편집 후기에 보면 한결같이 거기 이제 모윤숙 발행인도 진실로 민국의 빛나는 독립과 강영을 위하여 나는 나의 정열과 생활을 오로지 문예에다 걸기로 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동리 선생님도 민국의 역사가 너무 어리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어린 역사를 잘 보듬는데 이 문예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인용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해방 건국기에 문학적 총역량을 기울여 새로운 나라의 광영에 문예지가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강렬합니다. 1954년 3월 통권 21호를 끝으로 폐간이 되는데요. 강신재, 곽학송 등 여러 문인들이 이 작품, 이 문예지를 통해서 문단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편집 후기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문예지를 만들었던 분들이 얼마나 민족문학 재건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문예지는 특히 신인 추천을 공정하게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홍보원 선생님이 이제 편집 후기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로 가겠는데요. 문예지 2권 제6호를 보면 문단 유람기라는 게 실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영수라는 분이 홍구범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홍구범 씨는 그래도 몸은 그런 정도로 괜찮으나 역시 선이 가는 편. 눈썹이 이뻐 입술이 처녀 입술 같다. 더욱이 웃으면 어린애 같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같다고는 아니요. 음성이나 또는 무엇인가를 공상할 때에는 약간 무섭게 보인다. 뭐 이런 인상기가 있고, 그 옆에 커리컬처도 그 문예지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전시판에 보면은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사에 이제 필압된 문인 명단에 홍구범 선생님 명단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홍구범 선생님 필압된 다음에 이제 같은 호에 그 홍구범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조연현의 이제 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연현은 실제로 홍구범과 인연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민중일보 문예 시절에 이제 같이 했던 일을 회고하면서, 특히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홍구범과 둘이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남을까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같이 피난을 가자 그랬는데, 홍구범 선생님은 나는 내일 아침에 가겠다. 내일 아침에 약속한 대로 가기로 했는데, 조연현은 먼저 가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려다가 이제 홍구범 선생은 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런 구범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구범이라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뤄놓은 그의 모든 노력을 영원히 빛내어주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구범은 45년 해방을 계기로 문단에 나타나서 6.25 사변을 당하기까지 5개년 사이에 누구보다도 무게 있는 많은 작품을 생산해 놓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될 수 있고 얼마든지 빛날 수 있는 그의 재능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할 때 그와 같은 불행에 직면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홍구범이 이제 문예 창간호에 단편 농민도 발표하고, 굉장히 요 짧은 시기였지만 이른바 화제작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의 작가 일기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자기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었던 모습을 작가 일기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창간호에 실렸던 농민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부제가 순만의 일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식민 시대에 하층 소작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생애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식민지 시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난세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 한 사람의 일생을 애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민국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학은 이런 비극을 거듭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명 의식 같은 것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이어지는 발표에서 이어갈 것이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용구 선생이 문예지의 이제 홍구범 선생 대를 이어서 이 편집을 맡아 하게 되는데, 그 박용구 선생 편집 후기를 보면, 홍구범 형이 맡아보던 이 일안을 내가 쓰게 되었다. 홍형과 나는 유사점이 많았다. 우선 연령이 같았고 성명에 같은 구자가 들어있다. 작가 수업을 하겠다는 것도 같았다. 경제적인 빈곤도 같았고, 또 어느 모로 보나 미남이 아니라는 점도 같았다. 그러던 것이 무서운 차이가 생겼으니 홍형은 행방이 불명이고 나는 구멍이 난 건물에서 파괴된 시가를 내다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의 90일이 가져온 민족적인 비극의 결과의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구범 선생의 뒤를 이어서 박용구 선생이 이제 문예지를 편집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것은 문예지의 이제 1947년도 문단 총평이라는 것인데, 이 문단 총평에
조연현이 이제 총평을 하면서 박용구 선생의 작품에 대해서 그 경쾌한 감각과 문장의 세련이 좋았으나 너무 안이하게 갈겨 쓴 것 같은 인상은 작가의 문학 의식을 위태롭게 인상시켜 주었으며 라는 평을 한 대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예지에서 신예 작가 좌담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박용구 씨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성문단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신인 작가로서 비판하는 그런 그 좌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세대나 신인들은 기성 그 문단을 형성하고 있는 선배들을 이렇게 탁 치고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박용구 선생도 이 대담을 보면 우리가 기성문단에 그다지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은 기성문단이 그렇게 뭐 오소리티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이 문학으로서 독자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용구 선생은 이 문예지의 역사소설 소견이라는 이 비평을 두 회에 걸쳐서 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현실 이야기만으로는 뭔가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루카치가 역사소설론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뭔가를 가져와서 뭔가 현실 묘사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사 소설들을 창작해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시기가 이제 전쟁을 겪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식민지와 전쟁의 상처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이 시절의 문학인들의 주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한성기 선생은 함남에서 태어나서 주로 이제 충남 대전 지역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문예지의 그 역이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용문 다음에 범상한 시골 간이역 풍경을 전묘한 시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오연에 이르러 시적 긴장을 묘출합니다. 아득한 선로, 그러니까 아득한 인생길 위에 없는 들이 있는 듯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북 출신으로 월남했는데 학교 임지 따라 이동해야 했던 그 실존적 처지를 떠올리게 하지요. 어떤 사정이든 고향에서 뿌리 뽑힌 자는 외지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자기 존재감을 입증하기 어려워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작은 존재로 살기 쉽죠. 한성기 또한 그런 자기의 존재론적 성찰을 첫 시에 담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시 병호는 52년 발표작이지만 용문산 수도원에서 하산한 1963년 무렵의 정황을 앞서 예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끝내 죽기는 했을 때 첫 아내의 일시적 회복대의 정감일 수도 있겠고 혹은 알타가 회복한 이웃의 경험에서 가져온 것일 수도 있겠으나 시인 자신의 눈물겨운 투병의 정황이 첫 시집에 잘 드러나 있고 또 이 시가 그런 살림치유 시편 뒤에 수록되어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맥락을 개인 차원에서 민족 차원으로 더 넓히면 일제강점기 때 병들고 상처받았던 민족이 서서히 회복해가는 과정을 응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혹은 한국전쟁 중이지만 초기의 전쟁 상흔을 서서히 치유해 가려는 의지적인 시편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가면 그 아이들 이런 시편에서 새로운 세대의 탄생과 그들의 성장에 대한 기원 같은 것들이 한성기 선생님의 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의 중간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정한모 선생님은 아가와 나비라는 상징을 통해 식민지와 전쟁으로 상실된 인간성을 옹호하는 휴머니즘을 고양하려고 진력한 시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거기 되게 이제 일제말 징용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해방 무렵에 이제 혼자 써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전부 제대로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전쟁통에 전부 불이 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정한모 선생님은 아가 이미지와 시집 아가의 방에 대해 역사적인 소사임을 강조합니다. 내 속에서 충분히 여과해서 나온 시로 아가의 방은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어떤 초연 내지 인간의 가치성을 위험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성질로 나타내고자 했으며 아가의 이미지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했고요.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의 최초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어둡고 닫혀있고 숨죽인 상태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향의식은 새벽이 열리고 깨어있는 상황을 응시합니다. 이를 위해 바람은 빗소리를 길어오지요. 그 빗소리와 더불어 비로소 문이 내 앞에 열리고 있었다고 시적하자는 기뻐합니다. 이런 문제적 어둠의 상황에서 지향하는 밝은 빗소리에 열린 상황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근원 에너지는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며 염원하는 아가 덕분입니다. 시적하자는 이 시에서 아가는 아가와 살고 있었다를 반복해서 노래하지요. 여기서 아가는 무엇일까요? 다른 아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아가들이 더불어 어둠을 견디며 새벽으로 나아간다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아가들이 어둡고 닫힌 상황을 숨죽여 견딜 수 있는 것은 예감처럼 다가올 빗소리를 믿고 기원하며 기원하는 노래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견인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한모의 시는 아가를 위한 아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장르의 확산과 독자의 다변화 현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규환 선생님과 한운사 선생님의 작품들이 그것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방규환 선생님은 44년 극단 청춘자의 현상 모집에 희곡이 당선되었고 여러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첫 소설집 동첩과 이어진 소설 파괴 이런 것들에서 간결하고도 감각적인 문장으로 인물의 개성을 살리고 정황을 실감 있게 묘사하면서 스토리 전개의 긴박감을 부여하며 독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역사 소설을 창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인물 캐릭터를 개발하기도 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지와 학생계를 주제했던 편집자 작가답게 아동문학과 소년소설에서도 열심히 셨는데요. 여러 작품들이 들어있는 동화집 나비의 집도 아동문학계에서 주목에 갑합니다. 그중 특히 아랫목과 마루미 등 거처를 달리하는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구성하면서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 먹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 이제 동극집을 펴내므로써 아동문학계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기셨고요. 그래서 요컨대 방규환 선생님은 어린 소년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일궈 나갈 슬기로운 상상력의 길을 안내하고자 했고, 성인들에게는 갈등과 질곡을 넘어 인간성이 넉넉한 그런 지평을 제안했으며,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과거의 역사와 선인들의 지혜에서 찾기 위한 다양한 역사 소설을 재현 내지 창안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콘텐츠 형성에 기여하셨습니다. 한운사 선생님은 시인, 극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 다방면에서 문화적인 비전을 추구했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윤석진 교수께서 한운사 선생님의 방송국을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상처를 다룬 작품,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소재로 한 작품, 전후사회의 혼란과 세대 갈등을 소재로 한 작품 등 이렇게 나눠서 정리한 바 있고요. 이 방송국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쪽에서도 영화 시나리오 쪽에서 또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님의 그 드라마와 영화 쪽의 특성 같은 것을 제가 간단히 기준 연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발표에서는 그 한은서 선생님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건데, 제 글에는 방송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3년생 문인들은 대개 해방기의 문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인 나이에 본격적으로 자기 문학 세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근대 문학 일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들의 경우는 그게 해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잃었던 모국어를 되찾은 문인들이 결여의 문학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는 진영의 좌우를 넘어서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재탄생을 위한 열기가 가득했던 해방 공간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 이런 1923년생 문인들이 문학적 기점은 거의 운명적 풍경에 갑합니다. 문학의 텃밭은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방과 전쟁기에 여러 문학지가 있었지만 저희가 주목한 6인의 1923년생 문인들과 신여성이 많았던 문예지를 주목했습니다. 좋은 문학을 위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당대의 곤혹스러운 현실과 대결하면서 비판적 산문 정신을 표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침반도 없이 혼란스러웠던 동시대의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해 종종 과거 역사에서 의미심장한 거울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홍구범이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을 창작한 것이 전자의 경우라면 박용구와 방기환이 역사소설을 다수 집필한 것이 후자의 사례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대결과 전쟁의 상흔은 당대의 사람과 이 땅의 많은 존재자들에게 공통의 과제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병든 몸과 땅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서정의 노래는 때로 새벽 아기의 새롭고 해맑은 미소 같은 아가를 희구하게 했으니 정한모와 한성기의 시적 실천이 그러했습니다. 방교환의 아동문학 역시 이런 맥락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장르의 확산도 한국문학의 재건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소설 외에도 희곡, 동화, 동극, 소년소설 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한 방교환과 방송국과 영화 시나리오 쪽에서 역동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K컬처 1세대 역할을 한 한원사가 주목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장르의 확산뿐 아니라 지역적 확산도 1923년생 문인들에 의해 다채롭게 전개되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지역 문학의 한 구심점이었던 한성기, 중앙문단에서 활동하면서도 중원문학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홍구범 등 여러 문인들이 지역 문학의 탄생 내지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1923년생 문인들이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문학 독자도 새로운 영역과 흥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방 후 새로운 한국 문학이라는 아가를 잘 기르기 위한 아가의 공들인 1923년생 문인들이 문학적 역정은 그 밖에도 다채롭게 조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어지는 본론 발표에서 그것들을 일부나마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은 달력상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채 100년을 못 사는 우리들에게 지난 100년의 시절 동안 그리고 한국 문학사 전체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1923년 한국 문학이 이제 갓 태어나서 자신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그 시절에 한국 문학의 어떤 온갖 파고를 헤치며 넘어왔던 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개무량해지는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해방 공간에서 해방과 분단이라는 이런 사건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 문학이라는 새로운 아가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노력들을 잘 조명해 주신 우리 유찬재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